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낯선 곳에 왔는데 낯설지 않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낯선 곳으로 가지요. 근데 사실은 그 낯선 곳에서 그 간다는 삶 그 자체가 삶이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내가 했거나 안 했거나 이미 익숙했거나 낯설거나 서툴거나 한 그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서 반갑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상 선생 시에 보면은 꽃자리라는 시가 있는데, 우리 독자분들, 일반인들이 많이, 학생들도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그 시의 그 알맹이, 그 핵심에는 꽃자리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 꽃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를 거쳐야 꽃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체는 반가워야 됩니다. 낯선 곳으로 가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일을 하고 늘 이렇게 서먹하고 섭섭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때로는 절망스럽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가워야 된다. 이게 생명의 가장 기본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태도라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접근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맙고 고마워야 됩니다. 왜 고마울까요? 서로 잘해줘야 고맙습니다. 우리는요, 끝없이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쁘다. 그렇죠. 기쁘다. 이 기쁘다라는 거는요, 정말로 좋은 것이고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논어에도 읽어보면 학이 시습이면 불역여로와. 이 학이 시습,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학이 시습이 왜 필요하고 중요하냐? 기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그걸 익히고 연습하고 하는 거는요, 기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기뻐야 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걸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늙었습니다. 유붕이 자원방래하니 불역낙화. 먼 데서 친구가 나를 스스로 찾아왔으니 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사회생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혼자서는 공부고, 더불어서 둘이서 하는 일은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곳에서 낯선 일을 해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즐겁다. 합치면 연락입니다. 기쁘고 즐겁다. 우리 인생에 진짜 정말로 좋은 여체는 기쁘고 즐겁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즐거운 게 잘 생기질 않아 갖고 우리는 불행하다, 섭섭하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구상 선생의 시 꽃자리에서도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를 3번 아니 2번 이렇게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기쁜 일이 없지요. 반가운 일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고마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반갑고 억지로라도 고맙고 억지로라도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안 얘기할 수가 없지요. 코로나. 시골 할머니들은 코로나라는 말을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콜라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콜라병. 요즘 콜라병 때문에 그 노인정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아주 갇혀서 산다. 할머니들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콜라병 걸렸다. 나는 콜라 먹고서 그 체해갖고서 병 걸린 줄 알았더니 그게 코로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도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을 몰라가지고 시알라시아라고 그러시던데,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말을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니까. 어쨌든 이 콜라병,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 인류가 지금 큰 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걸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줬어요. 첫째는요, 주변에 있는 작은 거, 일상적인 거, 반복되는 거, 흔한 거, 값싼 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돌아보는 그러한 그 계기를 가져다 줬습니다. 이거 아주 놀랍고서도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그 고난, 어려움,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도 성장하는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에게 내성적인 자기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요구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밖으로 자꾸 남의 것만 이렇게 치중하고 바라보고 그랬는데 너 자신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야말로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지 않았는가.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제가 버스를 공서부터 타고 왔는데 그 시간에는요 그 버스 그 승객이 넘쳐나는 시간인데 여러 자리가 버스 안에 비었더라고요. 그리고 전철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막 이렇게 비비적거리는데 그렇지 않고 앉을 자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비대면, 비접촉 이런 것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이용해서 그렇겠지만은 이렇게 세상이 좀 답답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를 이렇게 살피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랬고요. 세 번째로는 그 온라인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더욱더 필요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 책이 제가 이제 이렇게 팔리는 걸 보면은 조금 줄었긴 줄었습니다. 제 책도. 근데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팔리는 걸 보면 그게 대형 서점 오프라인이 전부 다 인정 없는 그 절간처럼 됐는데 그래도 책이 나가는 걸 보면 이거는 온라인의 덕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배달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이 이렇게 왕성하니까 그거로 해서 코로나 이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의 도움 없이는 살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아는 출판사 사장 하나 동료인데 자기네 출판사의 책들이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다른 데는 책이 안 나간다고 그냥 아우성인데 자기 출판사는 책이 나가서 아우성이라고 남이 알까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책이냐면요. 요리책 엄청나게 나갔답니다. 또 실내 정원 가꾸기 그리고 반려동물 돌보기.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많이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네 출판사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매출이 늘어나고 그게 코로나 덕분이라 이거예요. 다른 데는 코 골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코 고는데 자기네는 기적이 일어난다. 다른 집들은 다 콜라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집은 콜라병 때문에 더 좋아졌다. 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코로나 이 소나기 터널을 지나오면서 컬러링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네이버에 빨간 딱지가 확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책이 이렇게 순위에 올라오는 거 보면요. 얘는요, 아주 빠르게 올라와요. 밑에서부터. 저 밑에 깔리거든요. 근데 막 껑충껑충 뛰어서 올라옵니다. 컬러링북. 그러니까 이쪽에 시가 있고, 그 넘기면 그 시에서 영감을 받는 그림이 두 장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고, 한쪽에는 그 선만 있는 그림인데, 그 선만 있는 그림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 색연필로 물감을 이렇게 물감칠을 해서 새로운 어떤 그림을 세계를 창출해내는 그런 책인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다른
무슨 만화책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책도 있고 역사책에는 컬러링북이 있다는데 시집만 없다. 그래서 한번 내보자. 그랬는데 그게 그냥 많이 이렇게 팔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이거 디지털 이거 확실하게 우리가 중요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자서 하는 아날로그 오프라인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우울증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서럽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또 생겼어요. 이건 내가 비난하거나 뭐 그걸 화제에 올리자는 건 아닌데 트로트 열풍 이게 때 없이 나온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면요. 그 목요일날 나오나? 목요일날만 기다려요. 12시 넘어서까지 나오나? 12시 넘어서까지 듣는 거예요. 왜냐면 만나는 사람도 그렇지 나가는 데도 그렇지 행사도 그렇지 이렇게 모든 것이 맥히니까 별스럽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답답한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예쁘고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갖고 재롱 떨고 노래하고 아주 경쾌하고 생명감 있는 그런 리듬으로 노래를 하면서 또 가사도 또 얼마나 사람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가사인가요? 그런 가사로 좋은 리듬으로 또 좋은 동작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그냥 집안에 있는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있는 집사람 같은 할머니들이 그냥 난리인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게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열풍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부디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지 말고 그걸 이겨내서 우리가 잘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을이 왔어요.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왔습니다. 이 코로나 이런 소나기도 있었지만 실제로 올 여름처럼 그렇게 많이 비가 왔을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풀꽃문학관을 관리하고 그러는데요.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게 적당해야지 이게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쏟아지니까 이 나무들이 물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은 변해서 9월도 왔고 다시 또 10월도 왔습니다. 또 11월도 오겠지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등바등하고 살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또 계절은 이렇게 또 바뀌어서 그런 계절과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시 알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런 눈짓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햇빛을 보세요.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수리에서 쏟쳐 내려오는 그 햇빛이 좀 비금으로 비껴가면서 많이 섭섭해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떠나갈 사람처럼 서성거리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이게 제가 쓴 시입니다. 이게 무슨 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목이 이 가을에입니다.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 아니 사랑해서 기쁘지 왜 슬픕니까? 저는 실제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 시의 바탕에는요. 부처님의 자비심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자비심? 그 자자가요. 사랑할 자자입니다. 그 비자가 슬플 비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요. 부처님 말씀의 그 핵심은요. 사랑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해서 슬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슬프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공자님도 가르쳐 주셨어요. 공자님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인이에요. 인을 풀어보면요.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측은하다. 저거 어린 것이 저렇게 다리를 절어서 떠나
어린 것이 저렇게 아파서 어떠나? 이런 마음. 병아리 한 마리가 지나가는데 비를 맞아서 어떠나? 이런 생각을 느끼는 그 마음이 측은심이거든요. 그러면 공자님이나 석가님이나 만나지 않았어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 쓰는 그 조그만 사람으로서 거기서 제가 훔쳐다 쓴 거예요. 이 가을에. 저 가을이 아닙니다. 이 가을에. 아직도 너를 사랑해 슬프다. 진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미어지도록 아픈 적이 있었어요. 예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젊었을 때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뻤을 뿐이고 다만 사랑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아이하고 헤어지게 돼서 아니 멀리 떠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떠오르는 말이 이 가을에 아직도 너를 사랑해 슬프다. 그렇죠. 부처님 말씀, 그 말씀이 불끈 마음속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 부디 사랑하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것이 왜 저래? 아유 뭐 그냥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쟤가 저래서 어쩌냐 마음이 아프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훨씬 좋지 않을까.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여기도 또 가을이 나옵니다. 실제는 이 시가요. 제가 13년 전에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신히 이제 치료가 돼서 퇴원을 했는데 뭐 진짜 아주 잘 산다는 그런 보장은 없었어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써주고 간호해주고 이런 많은 사람 덕분에 제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아까 예뻐하고 사랑하는 아이를 멀리 떠나보낼 때 아직도 너를 사랑해서 슬프다라는 말을 제가 시로 썼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 시 핵심은요.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입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고 아름다운 계절이고 좋은 것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풍잎이 들고 날씨가 쌀쌀하고 감기도 들고 뭔가 우리 마음을 어딘가로 떠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면이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 혼자 아파라.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영화 드라마에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런 대사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비록 안 봤는데 강연을 가는데 애들이 일러주더라고요. 어떤 그 드라마에 여자가 아파 누워있는데 남자가 가서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파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위로해 줄 수는 있습니다. 많이 아프냐? 내가 옆에 있다. 나도 마음으로 아프다. 이 코로나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방 멀리 있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 이웃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좋은 날이 또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는요. 나뿐만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충분히 현재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는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도 쓰잖아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는 집에서 마스크를 많이 썼거든요. 그건 사실은 감기 걸렸으니까 감기가 낫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감기 걸려서 쓴 게 아니잖아요. 내 비말이 튀어서 상대방한테 가가지고 피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런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잖아요. 아까 제가 고속버스로 전철을 타고 왔다고 그랬는데 고속버스 안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어제도 제가 저기 칠곡을 갔다 왔는데 KTX 안에서도 누구도 한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 훌렁 벗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린애기들도 마스크를 꼭 씁니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배려의 마음을, 한국 사람들이 배려의 마음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배려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학습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있습니다. 너한테 잘하는 것이 나한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시집이 좀 나가는 사람인데 생각해보면 그 시집을 사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독자가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이 제 시집을 사서 읽고 제 시를 읽을 때 너무나 감사하죠.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생각하고 제가 세상에 없어진 때에도 그때도 저를 기억하고 저의 시를 알아줄 것이 아니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저의 재산이고 저에게 큰 보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와 함께 너 저희 시에는요 어떤 시든지 너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많이 팔린 시집 중에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는 시집이 있는데 꽃을 보듯 나를 봐라가 아니고 꽃을 보듯 너를 본다. 그랬더니 시집이 잘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꽃을 보듯 나를 봐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제가 쓴 시에서 따온 제목인데 그랬더니 코로나 이 난국을 스쳐 지나가면서도 그 책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예 찍을 때 그 책은요 10,000부씩 찍습니다. 다른 책은 500부나 1,000부를 찍는데 얘는 10,000부를 찍어요. 그래서 현재 48만 부가 나갔는데 아마 올해 안에 아마 50만 부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제가 10,000부, 20,000부, 30,000부 책을 산 게 아니에요. 독자들이 너가 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인을 할 때도 가능한 대로 많은 글자를 써줍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어린 친구들이 이런 글씨를 써주세요. 이런 문장을 써주세요. 그러면 그런 걸 써줍니다. 찾아서 써주고 제가 외우지 못하면 책을 떠들어서 이거냐라고 헤아리면서 써주는데 그러면서 저는 많은 걸 느끼죠. 이 세상은요 내가 소중하지만 너도 소중하다. 소중한 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배웁니다. 놀랍게도 이 세상은요 나 한 사람과 모든 너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인데 너는 인류 모든 숫자에서 하나를 뺀 나머지가 다 너입니다. 그런 너한테 잘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스토이 선생도 얘기를 했어요. 동화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좋은 시간, 중요한 시간이 어디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할 때 지금 여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귀한 것이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그 사람한테 잘하는 거다. 이걸요 우리가 일찍 알았어야 돼요.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말년에 가출을 했지요. 딸과 막내딸 하나와 주치의만 데리고 3등 열차를 타고 시베리아 가는 그 아주 추운 기차를 타고 가출을 해가지고 갈 때 막내딸한테 그랬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여기고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옆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지금 네가 하는 일이다. 그게 이제 돌아가실 때 막내딸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80 넘은 노인네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합시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잘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가움과 기쁨과 여러 가지 고마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근자열 원자래. 근자열 원자래.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고 먼 사람을 오게 하자.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먼 사람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그렇죠. 먼 사람 찾아오게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 기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 기쁘게 합시다. 같이 사는 가족,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 같이 공부하는 학우,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게요 불행의 씨앗입니다. 가까이 있는 작은 거, 오래된 거, 낡은 거, 반복적인 거 그걸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도록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아실 거예요. 저는 이 시 덕분에 이 자리도 왔는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이 시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아는가. 저는 사실 겁나게 많은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독자들이 많이 좋아하셔요. 이 시가 시인 줄도 모르고 좋아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시의 제목은 몰라도, 이 시를 쓴 사람 이름은 몰라도 이 시의 문장은 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는 들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시의 끝은요, 민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그 제목도 지은이도 다 잊혀지고 다 밑에 이렇게 사라지고 시의 내용만 살아남는 것이 시의 끝이에요. 너무너무 시인의 이름을 자랑하지 맙시다. 나태주가 이 시를 안 썼으면 무슨 큰일이 납니까? 그 맘이 내 맘이야. 이런 느낌이 들도록 쓰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시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요. 너무 쉽다. 너무 짧다. 너무 간결하다. 그게 시가 아닌가요? 짧고 쉽고 간결하고 그러면서도 임팩트가 있다면 그게 시가 아닌가요? 우리는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고 길고 어렵고 그거 우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저는 운 좋게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시를 써서 독자들한테 한 발 가깝게 가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꽃끈을 아이에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었을 때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눈을 보여주었다. 그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아까 이 가을에라고는 그런 시를 쓰게 한 그 친구가 저하고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나 죽었을 때 너 찾아와서 울어줄 거야? 그랬더니 걔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 밑에다가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지어서 썼어요.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눈을 보여줬다. 일선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할 때 가끔 이 시를 가지고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그런 아이가 진짜 있었느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앞에 것은 진짜 있었고 뒤에 것은 없었다고. 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하자면 있을 법한 일, 있었던 일 뒤에 없었지만 있을 법한 일을 붙이는 것이 시라고. 꽃끈을 아이에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었을 때 찾아와 울어줄 거지? 대답 대신 아이는 눈물 고인 눈을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를 써서 아이들한테 지지를 받고 아이들한테 이해를 받고 아이들이 그걸 읽고 눈물 글썽이고 하는 거, 이것이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요, 남한테 우리가 잘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하고 소통하고 노예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귀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는 거죠. 이제 나만 제일이다. 내 앞으로 가져와.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 하지 마. 그런 것은 지혜는 안 통합니다. 명령형, 금지형 이런 것보다도 청형으로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권고형으로 말을 해야 되고 부드럽게 말을 해야 됩니다.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하지 마.
이런 것은 우리가 통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너한테 잘하면서 나도 더불어 아름답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을 꿈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런 그 코로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기를 바라면서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런 시기에 우리 시인들이 우리 시가 뭘 해야 될까? 이미 답이 앞에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가 우리 독자들 어렵게 사는 이런 힘든 마음으로 고프고 고달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위로와 축복과 응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고 까다롭고 길고 지루하고 복잡해서 뭐 아무 푸는 것처럼 그런 시가 아니고 쉽고 간결하고 짧아서 빨리 들어가서 그 속에 쉬고 이해하고 위로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시는 뭐가 되는가? 저는 본래 시가 연애편지라고 생각하고 시를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동경하는 사람한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연애편지. 연애편지는 어떤 마음을 씁니까? 예쁜 마음, 고운 마음, 아름다운 마음, 주고 싶은 마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런 마음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씁니까? 대필해서라도 예쁜 글씨, 좋은 글씨, 아름다운 편으로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는요, 아름다운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고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예쁘고 사랑스럽게 정성껏 쓰는 것이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휘둘러 쓰는 게 아니에요. 읽을 테면 읽고 말라면 말아라. 내가 산 꼭대기 있으니까 너 오르려면 오르고 말라면 말아. 그런 건 시인의 태도가 아니고 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려가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꽃이 보일까요? 쪼그리고 앉아야 채송화가 보입니다. 그리고 채송화하고 눈을 맞춰야 보여야 돼요. 채송화 꽃잎이 5장이라는 것을 알려면 채송화를 열심히 보고 오래 봐야 되고 자세히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서서 호령하듯이 눈을 부라리면서 네가 채송화야? 길 비켜. 이런 때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 채송화가 여기가 있었구나. 내가 좀 비켜가지. 에? 그리고 좀 보자. 그러면서 쭈그리고 앉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 20넉자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짧은 시가 독자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은 바로 그런 탓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도 그렇다. 이걸 나만 그렇다 이렇게 썼더라면 아무도 이 시를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디가 있어요. 자세히 봤더니 살쪘다. 오래 봤더니 더 살쪘다. 네가 그렇다. 만약에 이렇게 패러디를 했더라면 그 패러디를 당한 그 상대방이나 듣는 사람이 매우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패러디가 있어요. 따라가면서 자세히 봤더니 예쁘더라. 오래 따라가면서 봤더니 사랑스럽더라. 뒤태만 그렇더라. 결국은 속았다는 얘기인데 우리 그러지 말고 원래대로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도 그렇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네가 그렇다 하면은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소설가 중에 여러 좋은 소설을 쓴 사람이 있고 또 수필가 중에 또 좋은 수필을 쓰신 분이 있는데 특별히 기억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피천득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 사모님하고도 90 넘도록 잘 사셨다고 그래요. 자식들도 잘 기르셨다고 그래요. 제자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피천득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모님하고 잘 오랫동안 이렇게 잘 사신 것은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낫고 그래서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 그래요. 자식들 어떻게 잘 기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나한테는 과분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상대방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모자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때는 없나요?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도 나는 저 때 잘했는데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저도 사실은요, 이 말씀을 제가 50대 때 들었는데 좀 일찍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 들었더라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아빠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저 때 저러지 않았는데 쟤는 왜 저래?
예? 저 자식 좀, 저 녀석 모자라지 않나? 당신은 이것도 못해? 당신은 왜 이렇게 모자라? 이걸 또 몰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저쪽에서 기분 나쁘고 저쪽에서 더 잘못하고 더 서툴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대방한테 좀 부족하더라도 과분하다,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렇습니다. 괜찮다, 좀 기다려보자.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아내, 과분한 남편, 과분한 자식, 과분한 친구, 과분한 상사, 과분한 부하, 아래 친구들, 일꾼들 이러면요 우리 삶이 대번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혜를 피천득 선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들도 독자들이 이걸 몰라 매우 부족하고 모자란 독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고 독자들이 나한테 과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자들이 더욱더 나를 따라오고 내 시집을 읽고 내 시에 좋은 응원을 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인도 그런 일을 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시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어려운 감정,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서비스맨이다. 그래서 저는 시인은 감정의 서비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러브레터이고 시인은 감정의 서비스맨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몸이 고달픈 게 아니고 마음이 고달프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사는 것은 물질적으로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충분히 잘 산다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안 된 게 있지요. 물질로 그런 대로 넉넉하게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면, 정서적인 면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결함을 주고 많은 결핍을 주고 그러지 않나. 달라이라마 성하가 말씀했어요.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만족이다. 아주 뼈아프게 알아야 됩니다. 탐욕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고 말의 뜻은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적용 단계에서는 만족이다.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성하가 또 얘기했어요. 한국인 잘 사는 건 맞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뼈아프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잘 사는 게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복의 단계를 보면요. 행복의 바로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 앞에 또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입니다. 달라이라마 성하가 말씀하신 만족이 있어야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 앞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말해보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보거나 어떤 때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 결과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그 젊은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그거는요, 우리가 어떻게 너무 빠르게 살고 너무 능률위주로 살고 빡세게 살다 보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기쁨을 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감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감사한 것을 깨달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13년 전에 105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주사로만 살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일이죠. 105일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톨 못 먹고 그냥 주사로만 살았는데 제가 지금 몸무게가 67, 8kg 약간 과체중인데 그때 제 몸무게가 45kg였어요. 여기 지금 65,
5kg, 6kg에서 20kg를 여기서 빼보세요. 그냥 뼈만 남았던 거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침에도 일어나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도 저는 이 아픈 배가 나한테 삶을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물 한 모금 먹는 거,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참으로 나한테 감사한 일이다. 이런 걸 제가 깨닫고 오늘도 제가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시다. 물 먹은 거, 이것도요 우리가 물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제가 물 한 모금 105일 동안도 못 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병원에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있었는데 간호사, 영양사, 의사 세 사람이 와서 저한테 물을 베어서 씹어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물을 베어서 씹어서 먹으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105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베어서 씹어서 먹으라. 우리 아침에 물을 베어서 씹어서 먹었나요? 저도 오늘 아침에 물 먹었는데 베어서 씹어서 먹지 않았죠. 벌컥벌컥 생겼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저 지금 눈에 알러지가 생겨서 안약을 넣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만물을 보면서 자기가 눈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세상살이를 하고 만물을 봅니다. 그거는요 눈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눈이 있다는 것을 알 때는요 눈이 아플 때입니다. 배가 있다는 것을 알 때는요 배가 아플 때예요. 위장이 있다고 아는 것은요 위장병이 생겼을 때예요. 우리 위장병이 생기지 않고 그냥 날마다 무사하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복이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꼭 말이지요. 무엇인가를 잃었을 때만 그것의 소중함을 안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어리석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아주 대환란 속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일상을 잃어버렸어요. 비행기 타고 가방 끌고 우리가 그냥 훌쩍 떠나는 그런 외국 여행을 잊어버렸어요. 글쎄 미국으로 가는 그 편지 책을 붙이려고 제가 우체국에 갔더니 미국으로 편지를 못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절 못 붙인대요. 편지도 안 간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자유스럽게 편지를 붙이고 또 편지가 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옛날에 편지를 붙였던 그런 시절이 중국말로 하면 그것이 화양연화했다. 정말로 아름다웠던 그때다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환란을 견디는데 부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인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환란을 다시 한번 더 곱씹어 보면서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 중에 안부라는 시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쓴 시지요.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사실은 아주 오래 쓴 시입니다. 그런데 충남에 제가 아는 교육감이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시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쓰겠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두절하고 살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학생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는데 그 시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쓰시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오래 보고 싶었다. 우리는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보고 싶은 그런 세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오래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저쪽에서 잘 있다니 그것이 고맙지 않은가. 나도 저쪽 사람한테 고마운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우리가 얻으면서 행복하게 이 어려운 시기지만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좋은 세상을 우리가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제 시에 또 부탁이라는 시도 있습니다. 이 시도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을 위해서 써준 시입니다. 염증 수치가 보통 사람들은 0.1이나 2 정도 돼야 그게 정상인데 제 염증 수치는 10이었어요. 0.1이 보통 수치인데 10이면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몸 전체가 고름덩어리처럼 폐혈증 직전까지 제가 갔었는데 놀랍게 말이죠. 제가 그때 참 많은 것을 알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6개월 동안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저를 간호해 줬는데 그 염증 수치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7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이 집사람이 6개월 동안 그 쪽짐상에서 얼음밥 먹고 지내다 보니까 저보다도 더 아픈 사람이 됐어요. 우울증에다가 변비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뭐 몸살에다가 감기에다가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으로 링거 주사 맞으러 이제 하루나 이틀 저녁 이게 제 옆을 침상을 비면 제 염증 수치가 7로 내려갔던 수치가 다시 12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약으로 잘 내렸는데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득 쓴 시가 그겁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아라 여보. 모습 보이는 것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것까지만 가거라. 돌아오는 걸 일까 걱정이야 여보. 이렇게 썼는데 여보라는 말을 제가 사랑이라고 말을 고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서로 멀리까지 가지 말고 비록 멀리까지 갔더라도 모습 보이는 것까지만 목소리 들리는 것까지만 가도록 노력하고 거기서보다도 더 멀리 갔다면 오래 보고 싶었다. 오래 만나지 못했다. 잘 있노라니 그것만 고마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이 그야말로 빠르게 아주 그냥 속도감 있게 변하는 그런 이동 화면으로 살았다면은 잠시 우리는 정지 화면에 들어가 있었다고 봅니다. 세상이 갑자기 변해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정지하고 스로 비디오로 가다가 아예 이제 정지 화면이 돼버린 거예요. 거리가 정지가 되고 일터가 정지가 되고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어떤 때는 직장에도 못 가고 모임 못 하고 뭐 헬스장에도 못 가고 이런 정지 화면, 슬로 비디오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풀려서 이제 앞으로 다시 그냥 빠르게 잘 움직이는 그런 화면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부디 잘 참고 기다려 보십시다. 봄이 옵니다. 여름이 그렇게 사납게 우리에게 소낙비와 장마와 더위와 습기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혔습니다마는 가을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겨울이 올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영국 시인 셸리가 쓴 시입니다. 봄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겠다. 프랑스 시인 발레리가 쓴 해변의 묘지 끝 문장입니다. 바람이 분다.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모자를 잡아야 되겠다. 옷깃을 넘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바람이 분다. 위기가 닥친다. 살아봐야겠다. 우리 이 위기 앞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다운 그런 좋은 그런 날로 바꿔 가십시다. 결핍이 축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핍이 있어야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봄에 피는 꽃이 어쩌면 저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저렇게 피는가?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면 봄도 멀지 않으리? 그렇죠. 겨울이 없으면요 꽃이 저렇게 예쁘게 피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LA를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LA는 11월, 10월에도 꽃이 피더라고요. 굉장히 푸수수하고 엉성하고 이상한 꽃이에요. 겨울에 피는 꽃은 이상한 꽃입니다. 봄이 돼서 겨울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시련을 통해서 건너온 그 다음에 꽃들도 환희 때문에 기쁨 때문에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우리도 이 겨울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봄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다시
좋은 세상을 살 것을 기약하면서 잘 사십시다. 제 시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멀리서 빈다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멀리서 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우리 아파도 좀 참아가면서 기다려가면서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꿈꾸고 믿어가면서 차근차근 살아가십시다. 그 좋은 날에, 그 봄날에, 그 화창한 햇빛 아래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정말로 만나서 좋았습니다. 앞에 비록 저를 이렇게 와준 분 두 분만 앉아 있지만은 그 화면 저 너머에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알고 그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프지 마세요. 네, 저도 아프지 않고 잘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네.